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수입 관세 부과는 일자리를 쬐끔 늘리고 많은 물건값이 오르며 결국은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의 예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부과 이유는 국가안보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자신도 왜 국가안보에 나쁜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채 우방국들과 무역전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입 관세가 부과가 시행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나프타나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 공화당 정치인의 협조를 받기도 힘들어집니다. 물론 최종 발표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 마음이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생중계된 양당 정치인과의 미팅에서 총기 규제를 지지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날 총기협회 로비스트를 만나서는 총기 규제를 할 마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총기협회 발표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푸틴과 가까운 러시아 정치인이 미국 총기협회에 큰 돈을 대고 총기협회는 그 돈을 트럼프 후보에게 지원했다는 보도가 힘을 얻어갑니다. 대통령 사위의 이해상충 등 백악관의 회오리 바람은 점점 거세집니다. 이번에는 대통령 딸도 트럼프 호텔 딜과 관련해 부적절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가장 믿고 아꼈지만 러시아 스캔들 관련 의외 증언 하루 뒤에 사임 발표를 한 공보국장이 남모르게 백악관에서 일기를 썼다고 영국 신문이 전했습니다. 백악관 비서실장과 국방장관은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을 내쫓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빌리 그레함 목사 장례식입니다. 그레함 목사는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982년 구소련을 방문했고 그의 아들은 지금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이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구상은 색깔이 다르다고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유일하게 가짜뉴스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주 잘하고 있다, 좋다라고 말하는 그 팍스뉴스에 팍스 앤 프렌즈에 나와서 오늘 아침에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 어제 이 시간에 그 대통령이 발표를 해버렸어요. 물론 공식적인 서명과 공식 발표는 다음 주에 있겠다고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그 많은 나라, 모든 나라입니다. 뭐 원래의 목표는 중국이었다고 하지만 중국에는 이미 개별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했기 때문에 뭐 미국의 그 철강 수출이 중국이 넘버 11인가요? 12인가요?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캐나다, 멕시코, 한국 이런 순으로 쭉 나가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 팍스 앤 프렌즈에 나와서 세라 오카비 그 대변인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설명이 뭐 그렇게 확 시원하지가 않아요. 이 총기 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 시원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도널드 트럼프라는 굉장히 그 특별한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과거 같으면 뭐 한 줄, 두 줄 아니면 뭐 관련이 있는 사람이나 그런 그 국가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보도를 하고 찾아보고 하는 정도인데 이제는 많은 이슈에서 사람들이 학습을 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그 어떤 그 역대 대통령, 과거의 그 조지 부시 대통령도 한번 했다가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만 WTO에서 미국의 그 이게 불법이다 하고 판정을 내린 적이 있었는데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학습을 하게 됐는데 일단은 이 부분입니다. 일반인들,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 영향을 미칠 그 이슈요. 지금 미국에 그 수출되는 그러니까 미국 입장으로 보면 수입품 철강에는 25%, 24%라고 하려고 하다가 어감이 나빠서 25%라고 했다고 하죠. 아니 나쁘다기보단 25%라는 어감이 더 좋아서. 그리고 알루미늄에는 10% 관세를 모든 나라에 다 동등하게 그렇게 부과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굉장히 많은 그 반대의 목소리가 여기서 저기서 공화당 정치인들까지 나왔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자유무역이냐 보호무역이냐
원래로 따지고 보면은 민주당이 우리의 그 기업을 보호한다, 우리 근로자를 보호한다,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공화당 지금 그 대통령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도 이것을 반대하는 거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로 따지고 보면은 물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철강이나 알루미늄 업계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스윙 스테이트요. 그런 뭐 오하이오, 뭐 펜실베니아 이런 곳에서는 대통령의 이 같은 그 결정을 지지를 하지만 나머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 그 일하는 주가 더 많겠어요? 아니면 소비자의 숫자가 더 많겠습니까? 제가 이 바보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스윙 스테이트 대통령은 그러니까 자신의 그 지금 기반을 생각하고 결정을 내린 건데 그것도 국가 안보라면서 왜 이게 국가 안보 이슈와 상관이 없는지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의 숫자는 한정돼 있고 지금까지 또 손해보지도 않았어요. 늘 이 업계에서도 이득은 이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돈 더 벌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그 로비를 했었고요. 그에 비해서 모든 사람들은 오렌지 주스도 사 먹어야지 되고 맥주를 드실 때 굉장히 씁쓸할 겁니다. 오늘 아침에 그 대통령이 이제 무역전쟁 일어날 것이다 하니까 무역전쟁 좋은 거야. 좋고 아주 이기기도 쉬워. 우리가 이렇게 손해보고 있는데 왜 이것을 관세를 안 붙여야지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나 대통령의 탑 경제자문 게리 콩까지도 이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아마 지금 다수의 사람들이 그 의견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반 사람들은요. 맥주 드실 때 병 맥주 드세요. 캔 맥주 드세요. 캔 맥주가 좀 그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등등 캔 맥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하나에 뭐 5센트라고 하던가요. 그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알루미늄 올라가겠죠. 이제 값싼 수입품을 못 쓰게 되면은 미국에서 다 충당도 못 해요. 오렌지 주스도 마찬가지고 위스키 모로사이클, 자동차 사실 때도 돈 더 내셔야지 되고요. 에어 컨디셔닝, 또 얼마 전에 뭐 그런 그 세이프가드를 발동을 했는데 냉장고도 점점 더 비싸게 사셔야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업계에서 뭔가를 줄이고 뭐 어떻게 좀 맞춰보려고 하다가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일부 철강이나 알루미늄 업계에서는 늘어나지만 그 밖에 다른 분야에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그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도 뭐 밀러 쿠얼스라든가 뭐 스몰 비즈니스 업계라든가 맥주 협회에서 새로운 그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야지 된다. 100만, 1000만억, 3억, 뭐 한 5천만 달러 정도를 더 내야지 된다고 하니까 일자리를 잃어버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오리네치 그 상원의원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이가 많아도 또 나가주세요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누가 자문했는지 정말 욕먹을 만하다. 누가 했어요?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상무부에서 그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해서 윌버 로스와 이제 또 다른 자문 정도만 지지를 했고 나머지는 다 반대를 한 안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누가 반대를 하든지 지금 그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해가면서 마구 이 혼돈이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그래서 오리네치 공화당 상원의원의 경우도 일자리가 결국은 줄어들 것이고 소비자는 물건을 비싸게 사거나 아니면 아예 그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세금도 올라가게 되고 그러나 오하이오 같은 주에서는 아 좋다. 우리 오래전에 했어야지 된다. 오하이오 주에서는 민주당 의원이라도 알루미늄이나 이 또 뭐죠 철강 같은 데 관여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쪽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뭐 캐나다 받아들일 수 없다. 유럽연합 우리도 보복해야지. 중국은 뭐 당연히 안 하겠어요. 관세가 뭐 100억 달러 이상 되면은 조치를 취한다 했고 영국도 영국의 영향이 있는지 지켜보겠다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 내용을 1962년도에 만들어진 미국의 이제 무역법 232조의 근거에서 이제 시행을 하겠다는 건데 무역법 232조가 WTO에서도 어느 정도 좀 그 예외를 주고 있고요. 뭐냐면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그런 것에 적용하는 무역 그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업계와 철강 업계가 미국에서 계속 이게 그 쇠퇴하면은 미국 안보에 위험하다.
전투기 같은 거 만들 때 알루미늄 중에서도 아주 정말로 진짜 알루미늄이요. 다이아몬드 중에서 진짜 다이아몬드처럼 퓨어한 그런 알루미늄 같은 것이 필요한데 이런 업계가 다른 나라에서 싼 것이 캐나다, 멕시코, 한국, 일본, 중국에서 들어오니까는 점점 싸져서 문을 닫으면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논리를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대통령도 트윗할 때마다 일자리가 늘어나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무역법 232조는 결국은 그냥 허울 좋은 명분인 것이고 어디다가 그 내놓기도 뭐한 그런 것이고 지난해에 이제 대통령이 그 상무부에 이것을 지난해 4월이었어요. 명령을 내려서 어떻게 하면 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 해서 상무부에서 1월 달에 올해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관세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하고 몇 가지 안을 내서 그중에 하나가 이제 모든 국가에 25%, 10%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내게 하겠다 하는 건데 결국은 지금까지 그 미국의 철강 업계와 알루미늄 업계가 계속 쭉 흑자예요, 흑자. 그리고 국방부가 미국산 철강을 쓰는 게 3%밖에 안 되고 미국산 알루미늄을 쓰는 것이 20%밖에 안 되고 알루미늄 업계가 일자리 계속 2013년부터 지금까지 늘어났고 주요 철강 생산도 뭐 괜찮습니다. 가동률은 많지 않아요. 가동률은 전체에서 72%, 39% 철강과 알루미늄 그렇게 가동을 하는데도 마이너스가 아니고 이득인 겁니다. 이 상황에서 관세를 부과한다 하니까 지금 당장 그 동맹국이잖아요. 캐나다나 사우스코리아나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오히려 동맹국들에게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동맹국이 우리에게 또 다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이런 것들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북한 문제 때문에 협조를 해야지 되고 지난번에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외무장관 회의를 미국에서 하기 애매하니까 캐나다 니네가 주최하는 것처럼 해라 해서 실제의 주최자는 미국이면서도 캐나다 땅에 가서 했잖아요. 이렇게 동맹국들을 힘들게 하고 비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대통령은 스윙 스테이트 일자리 이런 것을 본 것이고 뭐 중국이 그 지적 재산권 같은 것을 안 지킬 때 해왔던 방법을 미국이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중국은 다른 해외 기업이 중국에서 일할 때 어떤 중국 회사와 이제 그 맺어주고 그게 중국 회사라는 게 거의 뭐 국영 기업이거나 이제 국가의 그 감시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모두 빼가고 그럴 때마다 중국이 이것은 이제 국가 안보에 연관되는 거다라고 얘기해서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미국의 아주 높았던 윤리 기준에도 맞지 않고 등등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중국은 지금 미국에 그 수출하는 것이 미국으로 볼 때는 뭐 11번째인가 12번째밖에 되지 않지만 그 대신에 이제 중국이 한국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에 굉장히 지금 철강을 그 싸게 덤핑을 하기 때문에 그 덤핑하는 것으로 조금씩만 수정을 해서 다른 나라들이 한국 뭐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미국에 결국은 중국산이라는 얘기예요. 미국에서 얘기를 할 때는 그런 것이고 그런데 결국은 또다시 들어가 보면 자유무역이냐 보호무역이냐 이 문제라는 거죠. 굉장히 성급하고 거칠게 이 정책을 만들어서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있고요. 제가 일일이 방송하면서 뉴스원을 다 전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나온 뉴스인가는 todayus.com에 링크를 전부 걸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언론이 아니라 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한 것을 좀 전해드리자면은 지금 이 안은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인데 이코노미스트는 근본적인 이런 그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그 생기게 된 원인은 2000년대 그 초 이후에 중국에서 너무나 그 철강을 과잉 생산을 했고 과잉 생산하다 보니까 과잉 공급을 했고 그게 이렇게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02년도였습니다. 조지 부시가 철강의 그 부시 대통령의 아들이요. 관세를 붙였을 때 결국은 일자리를 잃어버려서 미국이 세이브한 것보다 마이너스가 훨씬 그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지금 북미 자유무역협정이라든가 한미 자유무역협정도 다시 검토를 하고 그렇게 됐는데 북미 자유무역협정이 지속은 되고 있잖아요. 일단 지금 형태라면은 뭐 제조업체들도 캐나다나 멕시코로 공장을 옮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가 이제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싸니까 거기서 물건을 만들어서 상품 수입할 때는 또 그 관세가 상품 수입의 뭐 25%, 10%가 아니니까요. 그렇게 역효과를 낼 수도 있고 국내 정책에도 별로일 것이다. 영국에선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 공화당 정치인들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프타라든가 한미 자유무역협정도 새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럴 때는 의회에서 통과시켜줘야지 되잖아요. 이번에 관세 부과하는 것과는 달리 그때 의회에서 협조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또 국제 질서를 마구 망가뜨리는데 다른 나라가 이제 그 WTO에 미국을 고소할 예정이죠. 한국을 포함해서. 그런 때 WTO에서 뭐 여러 가지 예외 국가 안보다 해서 미국 편을 들어주면 그럼 다른 나라들도 이거 우리 국가 안보야 하고 국가 안보하고는 하나도 상관없는 걸 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자국의 이익만 취하고 지금까지 중국이 해왔던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굉장히 비난을 했고 트럼프 행정부도 비난을 했는데 비난을 하면서 그 방법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WTO에서 미국의 입장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 WTO의 결정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이러면 또 질서가 막 어지러워지고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이코노미스트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철강업계에서 아무튼 수십 년 동안 그 로비를 해왔던 그런 그 결과입니다. on and off 되다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도 어제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철강업계와 알루미늄 업계의 CEO를 만나는 자리였어요. 백악관에서. 그리고 발표는 이제 다음 주에 한다고 하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방송하면서 이제 이어폰으로 이쪽 그 텔레비전을 듣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25%, 10%라고.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면 왜 다음 주에 발표를 하지? 미리 또 그 어제 그 철강업계 사람들이랑 얘기하다가 이렇게 딱 터트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이후에 뭐 이런 것을 즐기는 듯도 보이지만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상무장관만 그러는 걸 보니까 이 나중에 정말 역풍 맞으면 어떡하지? 이 투표수 별로 챙기지도 못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이 주말에도 있고 얼만큼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찬스. 대통령 마음 바꾸기. 이 총기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바꾼 것 같거든요, 벌써.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여기까지 와 있고요. 결국은 뭐 한국과 연관시켜 보자면 한국에서 이런 최종적인 결정이 나기 전에 뭐 일본은 제외시켜줬고 한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마음에 안 드니까 한국 벌 주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그 야권에서의 지적도 많이 있었는데 전혀 미국의 그 이래가는 과정을 보면 한국을 벌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이제 중국을 겨냥하다가 보니까 이제 중국과 이제 비슷한 여러 가지 그런 형태 때문에 한국이나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그 벌받게 되는 거죠. 그 벌이 뭐 미국이 나중에 받을지는 모르지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게리콘 그 백악관 경제자문도 떠날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지난번에 대통령이 KKK단을 두둔하는 것처럼 했었을 때 KKK가 블랙과 유대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게리콘이 그 주이시 아메리칸입니다. 그때도 떠나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대로 남았었는데 왜냐하면 그 세금 감면 때문에 세금 감면안도 통과가 됐고 이번에도 아무리 말렸는데도 대통령이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게리콘 같은 경우는 경제에서 보호주의가 절대로 미국의 번영을 이끌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고 뭐 국방장관, 국무장관 다 마찬가지죠. 다른 나라와 이제 일을 해야지 되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그 게리콘이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또 그 피로 나바로 이 사람도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시각 갖고 있고 주류 그 경제 전문가들과 시각을 달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만 대통령이 말을 이번에는 들었기 때문에 게리콘도 백악관을 떠날 날이 머지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잠깐 보도를 해드렸고 오늘 그 NPR 방송이 심층 보도를 했거든요. 이 총기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러시아 돈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리고 총기 규제하겠다는 말은 총기협회 그 로비스트를 만나서는 또 싹 그 말이 반대로 바뀌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중국이 12위군요. 미국의 그 철강 그 수입 국가 순위로는 캐나다 넘버원, 멕시코 그리고 한국 그 사이 어디엔가 일본이 있고요. 어제 그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원래 그 총기협회 사람들과 친하잖아요. 크리스 칵스라는 총기협회의 로비스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트위터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주 그 좋은 미팅이었다.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굿 미팅이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만났는데 우리 모두 그 학교 안전을 원한다. 그리고 정신 건강에 대해서도 개혁을 해야지 되는데 대통령과 부통령까지도 합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총기협회 로비스트가요. 수정헌법 2조를 지지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총기 규제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딱 그 트윗으로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 총기협회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아요. 바로 하루 전날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 만나서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시시콜콜이. 왜냐하면 최종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대통령이 공화당은 총기 규제를 원치 않고 민주당은 총기 규제를 원하고 민주당에서는 총기협회에서 돈 받는 사람이 굉장히 적거든요. 뭐 공화당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을 뿐만이 아니라 상원에서는 뭐 4명 정도밖에 안 받잖아요. 거의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자유로운 거죠. 총기 규제를 해야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제 유권자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이거 해야지 된다. 신원조에도 전국적으로 이제 연방정부가 딱 그 유니버설한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쉬우니까요. 그것을 지지하고는 총기협회 사람들 만나서는 총기 규제를 원치 않는다라고 총기협회 로비스트가 트위터에 쓸 정도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화당은 대통령의 마음이 바뀌기를 바랬고 그날 정치인들과 만났을 때요. 민주당은 지금 오늘은 우리 민주당에게 좋게 했지만 언제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뀐 것처럼 보여요. 근데 또 바뀔지도 모르고 이런 그 게임을 굉장히 그 즐기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총기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아주 그 정치인, 뭐 전에 국방장관도 했고 내무장관도 했고 지금은 러시아 그 은행, 중앙은행격이죠. 뱅크 오브 러시아인가요? 그 러시아의 부행장인 사람입니다. 알렉산더 토신이라고 지난번에 잠깐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세크라멘토 비 등을 포함해서 많은 뭐 미국의 수십 개의 신문을 발행하는 그 메카티 신문이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미국 러시안인데요. 그리고 푸틴과 굉장히 가깝죠. 푸틴 사람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러시아 총기협회의 평생 회원으로 있으면서 본인이 돈을 그 총기협회에 후원을 해서 총기협회가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례 없는 3천만 달러라는 거액을 후보 때 지원하게 됐다 하는 게 그 1월 달에 그 맥클라치가 보도를 했고 저는 그 2월 달 들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 오늘 NPR 방송은 이 내용을 아주 그 심층 보도로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알렉산더 토신이라는 사람이 트위터에 15만 개의 트윗을 했는데 거의 이제 러시안이에요. 러시안 말로 했는데 2011년 이후에 그 미국의 총기협회와의 커넥션 같은 것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2015년도에 총기협회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그때가 그 총기협회 컨벤션에서 테네시 그 내슈빌에서 열렸을 때인데요. 그리고 2016년에도 만나려고 했는데 그때는 대선 후보였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만나지 못하고 트럼프 대통령 아들만 그 만났었습니다. 물론 그 NPR 방송이 백악관에 만났느냐 뭐 이런 것을 요청을 했는데 백악관이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2017년도 블룸버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백악관이 이 대통령이 이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그 정도는 얘기했었던 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은 지금 미국 의회와 법무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 푸틴의 친구의 돈이 총기협회로 들어가서 그 총기협회에서 그 돈이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시절에 들어갔다면 이것은 미국의 그 법을 위반한 것이죠. 외국인이 미국 대통령을 선거할 때 기부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더군다나 이 사람이 러시아 의회의 그 상원의 그 부의장이기도 했고, 그리고 뭐 러시아 뭐 반테러리즘 위원회에서도 일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 외교 문제, 국방장관 등등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2016년도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는 증거가 없는데 만나려고 시도는 했고요. 본인이 또 만나려고 했었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신 그 트럼프 주니어가 만난 것인데 NRA도 전국 총기협회도 이 사람과의 관계, 또 트럼프 대통령을 이 총기협회 컨벤션에서 이 사람이 만났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NPR 방송까지도 그 인터뷰 요청을 하는데 전혀 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뉴스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러시아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 짧은 것 전해드려야지 되겠습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와 프랭클린 그 그레함 목사, 아버지와 아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뭔가를 미국이 해야지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서로 얘기는 하는데 그 마음의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그 후반부에 전해드리겠고요. 끝 무렵에 어제 말씀드렸었던 그 블라디미르 푸틴이 국내용으로 이제 선거가 오늘까지 하면 16일 남았네요. 뭐 우리가 미국을 이길 수 있어. 미국이 아무리 유럽이다, 뭐 아시아다, 뭐 미사일 뭐 핵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가져다 놔봤자 우리가 다 요리조리 피할 수 있고 방향도 짐작할 수 없게 하고 하는 것을 뭐 땅에서 또 바다에서 잠수하면서 쏠 수 있는 이런 거 다 우리는 테스트했다니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나라에서는 맞다라고 얘기하겠어요. 모른다라고 아닐 확률이 높아라고 얘기를 하는 국가가 많고요. 나토에서도 마찬가지고 절대로 그 러시아의 핵 위협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 국방부에서도 글쎄 러시아가 거기까지 갔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이에 뭐 지금 중국도 뭐 민간도 그렇고 또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위성, 뭐 핵 여러 가지 무기를 굉장히 개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미국, 중국, 러시아 다 함께 서로 그 평화로 가자는 그쪽이 아니라 지금 그 세 나라 지도자들이 전부 뭔가 이 무기와 관련된 전쟁과 관련된 그쪽으로 더 빡빡하게 가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고요. 잠시 뒤에 네, 대통령 사위뿐만이 아니라 이제 딸도 그 이해상충 문제로 지금 FBI 조사를 받고 있고요. 그 밖에도 문제가 너무 많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동시에 해결해야 될 이슈가 너무 많고 또 아주 그 백악관이 힘들어 보이고 그렇거든요. 게다 대고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했다는 그 딸처럼 아끼고 예뻐했다는 호프 힉스가 아니 이거 무슨 우정범 수첩도 아니고 안종범 수첩도 아니고 그 우병우 무엇도 아니고 백악관에서 꼼꼼하게 일기를 썼다네요. 지금 그 백악관 그만둔다고 하는데 그만두고 나서도 의회와 여러 그 조사를 받아야지 되는데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한때는 우병우, 안종범처럼 충성도 했고 그랬는데 이제 호프 힉스가 뭐 지금까지도 충성이죠. 관계 좋습니다. 그 대통령과 그 호프 힉스라는 이제 물러나는 공보국장이요. 백악관에서 일기를 꼬박꼬박 썼대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일리 메일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제 사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의회에서 러시아 관련 그 증언을 하고 난 그 다음 날이었었잖아요. 뭐 오래전부터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백악관 나와도 계속 이제 특별검사라든가 의회의 조사 증인으로 출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대통령 와이프와 딸 빼고는 어찌 보면 지난 3년 동안은 와이프와 딸보다도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 그 호프 힉스가 훨씬 많잖아요.
뭐 그 책상도 바로 그 집무실 그 옆에 있다고 하니까 뭐 옷도 다 다려주고 했다고 하잖아요. 옷 입은 채로. 그래서 지금 그런 그 일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미국의 많은 출판사들이 그 우리랑 책 쓰자 1,000,000달러 줄게. 1,000,000달러 줄게. 이제 그러면 그 속에 대통령의 아주 사소한 것부터 모든 그 비밀들도 다 나올 수 있고 또 하는 것 아니겠어요? 또 대통령과 업무상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상호 관계, 인터랙션 같은 것. 물론 이 호프익스가 그동안 인터뷰도 안 하고 뒤에 가려져 있기를 원하고 했었던 것을 보면 책 안 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백악관에선 벌써 그것을 알고는 난리 났어요. 그러면 백악관에서 그런 그 일기를 썼으면 대통령 그 기록법에 의해서 그건 정부 거야. 그 안종범 수첩이 어떻게 됐죠? 정부 거야 이렇게 그 얘기를 지금 백악관 변호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아마 호프익스가 지금 본인이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이 백악관을 떠난 뒤 러시아 스캔들로 인해서 특검의 조사도 받고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때 법 비용으로 변호사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라도 어쩌면 책을 써야지 될지 모른다. 그 다이어리는 그대로 뭐 백악관에 예를 들어 다 준다던가 뺏긴다던가 하더라도 그걸 적은 그 기억으로 그대로 인용하지는 않아도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존 켈리 비서실장이 지금 지난번에 그 스티브 배넌이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쫓겨날 때 그때 이제 자방카에 의해서 쫓겨났잖아요. 스티브 배넌의 표현으로 따지자면 자레드 쿠슈너와 이방카 트럼프에서 자방카 두 부부를 그렇게 불렀는데 지금 자방카가 하루 종일 뭐 하지? 라고 이 그 존 켈리 비서실장이 자세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사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가 충분하지 않다 해서 비밀 그 서류에 접근하는 것을 아주 많이 그 줄였고요. 그리고 왜냐면은 이 지금 그 비서실장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마지막에 사위하고 딸이 그 드나들면서 자꾸 그 마지막에 그 바꾼다는 겁니다. 국정 처리하는 데 있어서. 사위는 뭐 가장 중요하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얘기한다고 하고 일한다고 하고 이방카는 뭐 국제 컨퍼런스나 뭐 이런 데 다니면서 특히 한국의 올림픽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버지를 대변한다고 하고 하기는 하는데 하루 종일 뭐 하지? 누구를 만나지? 또 사위가 백악관에서 융자기관 사람들 만나고 거의 뭐 그 10억 달러의 반 정도를 자신들의 그 사업, 가족 사업에 융자를 받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서로가 서로를 뭐 원수처럼 대하는 뭐 그런 정도의 상태인데 이 자방카도 보통 아닙니다. 자방카가 그동안 그 내쫓은 사람들 많아요. 코리 루안도스키, 스티브 배넌, 뭐 라이스 프리버스, 백악관 뭐 비서실장 등등, 존 켈리 이전의 비서실장이요. 그래서 지금 누가 먼저 나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가기는 누구라도 나갈 것 같은 지금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FBI가 지금 캐나다에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이 있죠. 그 호텔과 관련해서 딸 이방카가 그 인터내셔널 호텔에는 굉장히 많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파나마에도 지금 파나마 정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방카가 뭐 선전도 하고 사람들 만나고 주요 그 개발업자가 그 주킴 그 티아라고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뭐 거의 그 큰 재벌의 그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아들, 딸, 사위 전부 이 주킴 그 지아와 사진을 찍은 것들도 지금 그 많이 그 나오고 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계약을 하고 할 때 이게 그 오픈한 게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오픈을 한 거예요. 로열티만 하더라도 이름만 빌려주고 500만 달러를 받고 등등 해서 이 부분이 과연 이해상충이 있었는가 하는 것 지금 그 FBI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이방카의 남편은 지금 스태프들이 다 피한대요. 왜냐하면 요리조리 피하는 게 잘못했다간 쿠슈너가 이미 그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도 특검에 나가서 조사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거 등등해서 지금 피하고 있다는 점점 대통령의 사위는 그 무대에서 조금 사라지는 것 같은 분위기는 들고요. 그 사이에 이제 특별검사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해서 러시아인을 또 기소할 것을 고려하고 있답니다. 러시아인이 그 민주당의 이메일과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을 그 해킹을 해서
이게 결국은 위키릭스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났는데 그 과정에서 해킹하고 건네주고 했었던 이거 이제 미국인은 아니지만 선거법 위반, 뭐 컴퓨터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를 한다고 하고 이 경우에는 또 미국에 그 송환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뭐 송환해서 러시아인인데 뭐 하려고 하겠어요. 시그널 주는 거죠. 미국인도 그럼 이런 일을 하는데 도와준 사람이 있는가? 그러니까 특별검사가 지난달에 13명의 러시안 사람, 특히 이제 그 푸틴의 요리사를 포함해서 기소한 것에 이어서 계속 뭔가 이 러시아 스캔들에 관해서 일은 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뒤에 아버지 그레함, 아들 그레함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빌리 그레함 목사 쭉 태어나셨고 오래 사셨던 은퇴하신 뒤에 그 마을에서는 장례식이 시작이 됐습니다. 대통령 부부도 지금 장례식에 참석을 했고요. 영국 신문 이코노미스트가 왜 빌리 그레함은 당시 1983년도에 러시아에 갔나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시간상 짧게 간추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신앙심이 있는 미국 사람들은 러시아에 대해서 좀 복잡한 심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물론 러시아에 러시아 정교, 이슬람교, 유대교, 뭐 불교 다 있습니다만 러시아를 종교 자유가 없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죠. 미국 입장에서는 점점 나빠지고 있고 더군다나 요즘은 우크라이나까지 그런 기운이 건너가고 있는데 미국 특히 이제 종교적으로 우파, 보수, 복음주의자들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1983년도에 복음주의 협회에서도 그렇게 반대를 하고 정치인들도 반대를 하고 그 당시는 이제 로널드 레이건 그 대통령이 소련을 그 냉전 시대였으니까 냉전 막바지였죠. 악의 제국이라고 불렀었잖아요. 그런데 갔다는 얘기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는 그때 왜 갔는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잠시 아들 얘기를 먼저 하네요. 아들 그 프랭클린 그레함이 지금 아버지의 여러 가지를 이어받았는데 지난해에 우리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 대중적인 그 기도도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리고 러시아 종교인들을 맞아서 아주 그 컨퍼런스에서 따뜻하게 뭐 여러 가지 그 환담도 하고 했다는 것도 얘기를 합니다. 모스크바의 채널을 오픈해야지 된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생각이 같은데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는 그 당시에 굉장히 그 공화당에서 도전 뭐 반항이 많았는데 83년이 아니고 82년 아닌가요? 그때에 이제 그때는 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부통령이었었던 때였잖아요. 굉장히 구소련의 선전 도구로 이용될 것이다. 북한에 가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가 그 뒤에도 한 번 갔어요. 1988년도에도 또 그 북한에 갔는데 그때 왜 러시아를 가게 됐는가 하는 얘기를 한 것을 나중에 이제 이렇게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국방부에 잠깐 가서 만일 핵전쟁이 일어나면 세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브리핑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아우슈비츠에도 가봤고 악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제한적인가도 안다. 그러나 크리스찬 그 사도 바울을 생각했다. 고린도 그 전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그 첫 편지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모든 그 복음을 전파하는 본인은 그런 마음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 소련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는 구도 아니고 문을 닫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데 그런데 종교 리더들이 정치에 너무 다가설 때는 참 이상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는 80년대는 이미 그 그레함 목사가 리처드 닉슨과의 그 경험도 있고 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신앙적인 것에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아들 그레함은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과 가깝게 지내면서 너무나 그 세속적인 입장에서 러시아의 문을 열려고 한다. 영적 지도자들은 좀 다른 방향의 마음 길을 가야 된다. 뭐 이런 게 이코노미스트의 글이었습니다. 오늘의 기사였어요. 강희신이었는데요. 로스앤젤레스 너무 아름답습니다. 날씨가.